먼저 미국 예일대학교 HRAF 재단 부이사장이신 마이클 피셔님께서 데이터로 보는 무형문화유산의 가치와 가능성을 주제로 특별 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Well, thank you very much 네, for 대단히 감사합니다. that introduction.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립무형유산원, 또 한국의 문화재청, 또 전주시 유네스코 아트 무형유산센터에 계신 모든 관계자분들, 이번 2021년 세계무형문화유산 포럼 주최해 주시고 주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나 세계무형문화유산 포럼 사무국에 계신 현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특히 기술팀 계신 분들, 이게 사실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을 해주셔서 겉으로 보면은 이게 굉장히 쉬워 보이게 해주셨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Oh dear. Okay. As has been discussed, we've been in the midst of a new era. 이미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지만 저희는 무형문화유산의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빠르게 사라지는 생활 방식도 있고 세계화, 또 기후변화, 정치변화, 새로운 통신, 소통 기술, 그리고 지금은 글로벌 팬데믹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문화적인 패턴과 활동, 또 지식을 파괴하고 수정하며 새롭게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사실 계속 지금까지도 진행돼 왔고, 최초의 문화적 표현이 저희 고대 조상분들이 처음 사용했을 당시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 200년 동안 특히나 가속화되었다고 평가합니다. 과거에는 점진적으로 나타났던 세대적인 변화에서 더욱더 급속한 변화로 발전했고 하위 세대 집단에 걸쳐서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의 영향은 커뮤니케이션의 대대적인 변화로 더 확산됐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워낙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성과 경험의 공유를 공간의 연속성 없이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시대적 변화를 통해서 더욱 확산됐습니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의 표현적 또 서사적 내용도 당연히 수집해야 하고 기록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무형문화유산의 활용과 또 그 경험이라는 맥락 속에서도 기록해야 할 필요성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차 자료 그리고 2차 자료를 잘 관리를 하고 이것을 잘 조직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맥락에도 위치시켜야 되겠지만 그리고 또 관련된 맥락에도 위치시켜서 이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메타데이터라는 용어 자체는 비교적 새로운 용어입니다. 60년대에 처음 탄생했습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매우 오래된 인간 창조물에 대한 개념이긴 합니다.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전적 정의는 메타데이터는 다른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데이터를 기술하는 데이터가 곧 메타데이터인 것이죠.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서 그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관련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메타데이터의 역할이다, 메타데이터의 기능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린버그가 2003년에 메타데이터에 대해서 기능적 정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지정된 개체와 관련된 기능을 지원하는 구조적인 데이터다. 그것이 메타데이터다 라고 정했습니다. 메타데이터가 없다면 인간 행위의 기록 혹은 심지어 직접 체험한 것도 충분하게 그 문화적 실천이나 지시 혹은 그 기능을 우리가 포착해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 관련된 연구진 또 기관들 사실 메타데이터를 지금까지 많이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메타데이터를 생각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뿐이지 메타데이터라는 생각을 우리가 늘 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메타데이터는 주로 도서관이나 박물관, 또 고객 데이터베이스라는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키지만 하지만 그보다는 더욱더 만연한 개념입니다. 추상적인 분류 체계로 관련 대상과 과정의 경험에 대한 내용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야말로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과 주변 세상에 대해 복잡하고도 구체적인 메타데이터를 기술하고 활성화하는 장치입니다. 언어는 상향식의 행위 생성, 또 주변 현상을 반영하기도 하고 또 현상에 적용되는 하향식 개념적 카테고리와 그 관계를 역시 언어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적 카테고리와 관계는 또 현상을 수정하는 그런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결과물이 주로 ICH, 무형문화유산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명시적인 분류체계 없이 학습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많은 인간 영역에 있어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유형 문화 유산과 관련된 기관들, 예를 들어서 도서관, 박물관 같은 경우는 메타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별 물건, 개별 기록물을 기술하고 분류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전형적 분류 체계는 사실상 메타데이터와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 물건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 유산을 기록하는 데 있어 그 전형은 핵심 단위입니다. 관심의 대상보다는 그 전형 자체를 기록화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필요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제너럴한 무형문화 유산과 관련된 메타데이터로 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형 문화 유산은 사물에, 다시 말해 유형의 무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부차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형유산의 경우 이 실제 연행 과정, 그 민속학적인 절차, 또 구체적인 사례 등을 다루고 있어서 민족학적인 전형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형유산 메타데이터는 주로 무엇을 만드는 과정을 기록하는 작업과 관련이 있으며 만드는 것이 유형의 사물, 예를 들어 바구니와도 같은 작품일 수도 있고 혹은 무형의 의식, 즉 혼례와도 같은 재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디지털 시대에서는 더욱더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형의 어떤 인공물, 이를테면 이메일 몇 가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이런 이메일이 나오게 된 문화적 배경, 그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역시 수반합니다. 이 메타데이터라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부르기 전부터도 사실상 메타데이터를 사용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속이 되어 있는 기관, 인간관계 지역 파일, 그리고 이 인간관계 지역 파일이 소속이 되어 있는 예일 인간관계 연구소는 무형문화 유산을 대규모로 큐레이팅하는 최초 시도 중 하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예일대 인간관계 연구소는 1929년에 설립됐습니다. 그러면서 문화관 조사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문화관 조사는 민족지역적인 문서, 다시 말해 문화관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또 광범위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또 저희 HRAF 인간관계 지역 파일은 1949년에 설립이 된 바 있습니다. 저희 현재 인간관계 지역 파일 HRAF 디지털 버전은 7,000여 개 민족지역적 문서를 큐레이팅했고 또 이것은 한 360여 개 사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0만 장 이상을 아우르고 있고 400만 개 이상의 검색 단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관 조사 메타데이터가 본격적으로 수집되기 시작한 1935년 각 페이지와 문단별로 메타데이터가 적용됐습니다. HRAF는 기억을 다루는 기관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정보의 단순 보존이 아닌 그 재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이 인간관계 지역 파일을 대규모 종이 서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했었고 나중에는 이것을 마이크로피시 시트 필름으로 복사했습니다. 아마 이 저희 기관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이렇게 종이 파일을 써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 저도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저 외에는 많이 없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1970년대 그런 종이 파일을 만지면서 제가 작업했던 기억이 납니다. The basic organization of it was literally to produce 그때 당시 각각의 메타데이터, 핵심 메타데이터를 우리가 그 페이지를 다시 말해 복제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시트 필름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문화관 조사를 진행을 할 때 조지 피터 머덕 님이 이 사업을 시작을 하시면서 이게 여름에 스포츠 경기장을 다니면서 민족지향적인 자료 그리고 문서들을 보면서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경기장에 가보시면은 좌석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좌석의 자리에 사람들이 앉는 자리에 종이들을 서로 정리하고 구분해 가면서 그때 당시 종이 서류를 보관하고 관리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워낙 방대하고 분류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HRAF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타데이터도 그 형식별로 몇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테마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세계문화 개요입니다. 세계문화 개요, Outline of World Cultures는 민족지향적 자료와 관련된 집단이나 공동체를 식별해내기 위해 필수적인 메타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프로 저희가 도식화하려고 하긴 하지만 사실 하나의 공동체나 하나의 집단만 놓고 보더라도 관련된 정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고 심지어 여러 공동체나 집단 같은 경우는 그들이 다양한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식민지 상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이름이 있고 토착민들이 사용하는 이름도 있고 혹은 서로 부르는 이름도 다르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과거에서 사용이 됐던 예전에는 괜찮았던 이름이었지만 문화적으로 우리가 역사가 바뀌면서 이제 와서 들었을 때에는 듣기가 힘들어진 그런 이름들도 있고 다시 사회적으로 통용되기가 어려운 그런 이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 OWC에서는 이를 하나의 어떤 표준 이름으로 지칭하려고 했고 그와 동시에 이런 이름도 세월이 가면서 여러 차례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그 공동체나 집단이 알려진 모든 이름들을 우리가 다 기술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360개 HRAF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360여 개 집단 또 사회들을 다루고 있지만 OWC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되는 집단과 공동체 수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명칭이 다른 연구진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이 OWC 서비스를 대중에게 가까운 미래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희 HRAF 인간관계 지역 파일이 사용하는 또 다른 메타데이터 컬렉션은 Outline of Cultural Materials라고 하는 문화 자료 개요입니다. 원래는 유의어 사전으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관 조사를 위해 개발됐습니다. 여기에 755개 용어를 집단별로 구분을 하고 각 용어별로 번호가 매겨집니다. 이 번호를 가지고 인간관계 지역 파일 연구자들, HRAF 연구자들은 문단에 나타내는 텍스트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텍스트의 특성으로 OCM은 해당 텍스트가 어떤 무형문화 유산을 다루고 있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 OCM에 있는 각각의 용어는 또 관련 정의가 있습니다. 이런 정의도 계속 수정이 된 바 있습니다. 민족지향적 지식이 업데이트돼서 수정이 된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예전에 과거의 자료와 새롭게 발견된 자료, 예를 들어서 1920년대, 30년대 발견된 자료,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알게 된 자료, 알게 된 지식 간에 어떤 간극이 있을 때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업데이트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가 원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 페이지별로 텍스트와 관련된 주제별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는 이제 번호만 매겨져 있고요. 그 나머지는 라벨,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게 라벨을 포함을 시킨 거지만 보통 이제 번호로 매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페이지에 가깝게 또 다른 위치에 다른 메타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상단에도 다른 메타데이터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보가 있다면 각 페이지를 따로 놓고 보더라도 그 메타데이터만으로 충분히 어떤 독립적인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내가 이 페이지를 보고 사실 1차 자료를 찾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페이지, 개별 페이지가 있으면은 이것을 가지고도 충분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OCM 361이라는 번호를 보고 그러면은 361 서랍을 열어봐서 거기에 어떤 내가 보고자 하는 특정 토착민 공동체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HRAF와 관련된 그 해당 번호가 또 매겨진 그 서랍을 열어서 또 관련된 OCM 정보가 적혀진 그 기술이 된 내용이 다루고 있는 그 집단이나 공동체에 대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페이지를 통해서도 각각의 참조가 될 수 있을 정도의 메타데이터를 포함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 입장에서 이 페이지 한 장을 보고 관련된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또 추가 자료를 쉽게 검색하고 찾아볼 수 있게 했었습니다. 이 버전에 저희가 디지털 버전을 새롭게 생성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100만 장 이상의 1차 자료가 있었고 360여 개 이상의 집단 또 공동체 관련된 정보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HRAF가 역시 IT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도 많이 진화를 했었고 새로운 기술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저희는 하나의 좋은 리소스가 될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 그때 당시 저희 이사회가 5년 이내에 폐쇄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이크로피쉬 시트 필름지에 담겨있는 정보를 더 이상 사람들이 찾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필요가 없을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어떤 기타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자체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80년대 초반에 저희 사장님, 뉴렌버그 사장님이 저희 예일대학교 옆에 뉴헤이븐에 가지고 있었던 저희 본사 건물에 그걸 담보를 잡고 대출을 받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금을 가지고 디지털화 작업을 하자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때 사실 저희 이사진이 여기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더글라스 블랙라는 저희 관계자, 저희 직원분께서 디지털화 노력에 앞장서 주셨고 그분이 물론 혼자서 하신 게 아니지만 더글라스 블랙와 멜빈 다른 직원과 함께 협력해서 디지털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이유가 더글라스 님이 하필 또 오늘 저희 HRAF에서 은퇴를 하십니다. 저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시고 나서 은퇴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은 그때 당시 1989년에는 사실 인터넷이 이렇게까지 발달되지 않았고 글로벌 네트워크 자체는 아주 파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사용할 수 있었던 기술은 CD-ROM 밖에 사용할 수가 없었지만 30세 미만의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CD가 뭐지? 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as the web came into the picture, 인터넷이 이제 발달이 되면서 저희 HRAF가 아주 초반에 인터넷 발달 초창기에 그것을 활용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조금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가 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디지털화 했던 것처럼 지금은 또 역시 일반 사람들이 더욱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접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다른 기관들도 연구 자료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새롭게 계속 수정하려는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오리지널 버전, 다시 말해 그 메타데이터 컨텐츠가 디지털 버전으로 되면서 이런 식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버전 같은 경우는 HRAF가 XML 스키마 식으로 저희가 수정을 한 것이죠. 이것은 디지털 검색이나 표시에 적합합니다. 이 XML 스키마 같은 경우는 내가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을 검색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하나의 구조로 통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용이한 하나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XML 스키마를 가지고 데이터를 검색하고 하는데 쉽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제 종이 혹은 마이크로피쉬 시트 필름이었다라고 하면은 이만큼 쉽게 검색이 가능하진 않았습니다. 디지털 파일 같은 경우는 메타데이터가 실제 문서 자체에 이 문서에 임베디 되어 있기 때문에 검색이 더 용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아이클루스 사업으로 제가 더욱더 나아가게 됐었습니다. 아이클루스 사업은 이 디지털화된 메타데이터에서부터 더욱더 나아가 머신러닝을 사용하는 더욱더 구체적인 메타데이터 형태로 나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롭게 저희가 시도하는 형태입니다. 아마 이것도 지금 나와 있는 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보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기계가 보기 위한,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을 XML로 다시 돌려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ML식으로 변화를 하면은 앞서 보여드렸던 그 문서 형태로 우리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인간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도 바꿀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이것은 컴퓨터가, 기계가 읽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형문화의 유산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많은 무형유산이 큰 압박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해야 하는 새로운 종목이 일단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무형문화유산의 그 어떠한 전형도 또 우리가 앞으로 직면할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많은 통찰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무형문화유산은 주로 전문가 집단들로 인해서 기록되고 활용이 됐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의 지식을 현재 이슈와 문제에 적용하는데 전문가별로 각기 역할을 담당했었지만 이는 매우 값이 비싸고 또 더딘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HRAF,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장 자료를 관리하고 큐레이팅하는 데 있어서 연간 200만 불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큐레이팅하고 있는 그 컨텐츠를 만약에 자체 생성을 한다, 지난 한 200년 동안 생성했던 것을 만약에 돈으로 환산한다라고 하면은 거의 10억 불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무형 문화유산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유무형 문화유산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다면 우리가 더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환경, 건강, 보건, 기술, 사회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도 추가 통찰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형 문화유산 관련된 관리도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리소스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새로운 리소스가 나오면 이것도 역시 해야 될 작업이 많아질 것입니다. HRAF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인 상호작용이나 사회적 경험
또 인터넷이 도래하면서 인터넷에서의 활동이 또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고 이 데이터가 그러니까 온라인상에 나타나고 있는 상호작용이나 활동들이 또 오프라인에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SNS에 있어서의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연구를 하려고 한다라고 봤을 때 그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에 있어서는 어떤 또 의의가 있는지 그것을 함께 결합시켜서 연구를 하고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일반 어떤 전문가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런 연구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민족지학적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여러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강력한 힘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위험한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메타데이터는 무형문화유산 소장 자료를 특히 오로지 전문가만이 직접 다루는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메타데이터를 사용해서 비전문가도 이런 자료를 처리를 하고 또 보급을 하는 데 있어서 일조할 수 있습니다. 메타데이터는 기존 전문가들이 우선 개발한 것이 포함이 될 것입니다.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무형유산 관련 지식을 메타데이터가 이미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형문화유산 영역별로 개발되는 메타데이터 모델로 하여금 이 영역이 비전문가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분류가 가능한 메타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머신러닝에 있어서 개발 혁명이 있었습니다. 임베디드 언어 전형을 메타데이터로 취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컴퓨터 연산 도구는 전문가가 개발한 메타데이터와 함께 더불어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라면 또 새로운 데이터가 나올 수 있고 양질의 데이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미 기존의 전문가가 큐레이팅한 각각의 데이터를 머신러닝 연산 모델에 투입을 하게 되면 개별 전문가가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방대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번 출력물을 받아내서 이 결과물을 비전문가에게 제공을 하면 그들이 또 그 결과물을 가지고 2차, 3차 활용할 수 있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형문화유산의 예를 들어서 뭐 농업기술이나 아니면 물 치수 혹은 음악 관련된 여러 기술들 이런 무형문화유산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도 이렇게 포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련된 사례로 스톡홀름 환경연구소의 스카이니 바라와니 연구자가 기억이 납니다. 지난 한 20년 동안 바라와니 연구자는 농민분들과 직접 협업해서 자신들의 이 생산자들, 소농민들, 그리고 농민분들 그리고 이런 토착민 공동체에 일을 하시는 여러 현지 마을 주민분들과 함께 협업해서 그분들의 전통 지식을 가지고 전문가 시스템 모델을 개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ICH 관련된 데이터도 메타데이터를 생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행자와 또 전문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매개를 건너뛴 것이죠. 직접 이 생산자들, 소농들로부터 전통 지식을 얻어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얻어낸 1차 자료, 1차 데이터를 반복해서 계속 가공하고 분석해서 그러면서 이 여러 1차 데이터들을 통해서 어떤 규칙들을 얻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규칙들이 어떻게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를 검증해내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연구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해서 이제 초기 규칙을 도입을 하고 그것은
refine them. 기계를 훈련시켜서 단순 Now, we 작업이기 don't have 때문에 really 기계를 time to 훈련시켜서 go 할 수 over 있게 the 됐다고 details 했었습니다. of 제가 this, so 지금 I'll just 시간이 put a 많이 couple of 부족해서 slides together to give 구체적인 an 디테일을 idea of 말씀을 what's 드리기는 going on. 어렵지만 이 The 슬라이드를 results are 통해서 achieved 어떤 through a combination 식으로 machine learning 연구를 하셨는지 techniques 보실 수 iteratively 있으리라 working 생각합니다. through them.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해서 초기 This is a 규칙을 process 포착해내고 which 이것을 is 반복적으로 이 schematically 자료를 가지고 here, 분석하는 것입니다. but 여기 도식화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reflects a lot of what's going on in machine learning. 이게 Relatively 머신러닝에서 사용하고 있는 made great advances 기법, in 아주 a whole range. 단순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사실 많은 Most of them 발전을 revolve 일으켜낸 바 around not 있습니다. necessarily this one measure, 이게 TF-IDF, but TF, relatively simple measures which are IDF뿐만이 아니라 relate to the importance of a 비교적 단순한 particular 조치들을 term phrase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머신러닝 도구는 아주 기본적이고 단순한 분류법 원칙을 사용합니다. 어떤 공통 단어들, 공통 규칙들을 찾는데 이게 너무 흔해서 계속 나와서는 안 되고 어떤 유의미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희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너무 흔해서도 안 되고 너무 드물어서도 안 되는 유의미한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 내용을 포착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스케인에는 여기와 관련된 일을 또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제공을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제공해서 시뮬레이션 관련돼서 코멘트를 받고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다른 연구진이 포함이 돼서 여기에 이제 지원을 한다든지 참여를 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시뮬레이션 또 하나의 미래의 그 메타데이터 가능성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또 IoT 기술이 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IoT는 지금도 이미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이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지만 주변의 환경에는 많은 센서 또 변환기가 폭증할 것입니다. 이런 센서와 변환기가 정보를 수집하고 이 수집한 정보를 환경에 다시 적용할 것입니다. 이 IoT가 얼마나 유용할지는 머신러닝과 메타데이터에 달려 있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IoT가 저에게 많은 지원을 해줄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메타데이터가 무형문화유산 기관들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적어도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메타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자료를 아주 쪼개서 볼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합해서 총체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공통의 전통에 있어서 어떤 일관된 원칙이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개별적인 세부적인 기술 내용들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